13편, 당신, 음악을 알긴 아는가. 순정의 일갈에 현우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술기운과 지독한 피로감에 젖어있던 그의 자존심은 그녀의 정당한 지적을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작업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기타를 집어들었다. 책임감이라. 그는 신경질적으로 코드를 한번 훑었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엉망인 작업실을 울렸다. 작가님 같은 모범생은 이해 못하겠지. 감정이라는 게 수도꼭지처럼 틀었다 잠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순정 앞에 놓인 그녀가 밤새워 만든 새로운 큐시트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종이 쪼가리도 마찬가지야. 이 사연 다음엔 이 노래, 저 멘트 다음엔 저 광고. 작가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겠지. 슬픈 사연 다음엔 슬픈 노래. 공식이 딱딱 들어맞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냉소가 어렸다. 근데 그게 진짜 위로라고 생각합니까? 상처 난 데다 소금을 뿌리는 거랑 뭐가 달라요? 때로는 지독하게 슬픈 사람한테는 오히려 모든 걸 잊게 만드는 신나는 노래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분노에 찬 사람한테는 같이 욕해주는 시끄러운 록 음악이 약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 감정의 흐름을 이런 종이 쪼가리가 어떻게 다 계산하는데. 그는 순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철없는 반항이 아닌 자신의 세계를 침범당한 예술가의 날카로운 공격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가님의 글은 훌륭합니다. 따뜻하고 아름답지. 하지만 거기까지야. 작가님은 청취자들의 감정을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위로가 필요하겠지 하고 재단하고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잖아. 약사처럼. 그는 기타를 고쳐 안고 낮은 코드를 연주하며 말했다. 하지만 음악은 달라요. DJ는 약사가 아니라 무당이 되어야 해. 청취자의 영혼과 함께 울고 웃고 춤을 춰야 한다고. 그러려면 논리가 아니라 본능으로 움직여야 해.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감정의 파동이 뭔지 온몸으로 느끼고 즉흥적으로 반응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의 공격은 순정의 가장 근원적인 자부심을 향하고 있었다. 청취자와의 교감. 그것은 그녀가 작가로서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신념이었다. 그런데 현우는 그녀의 그 모든 노력이 그저 계산된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작가님은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 줄은 알지만 그 문장을 실어 나르는 음악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 맨날 뻔한 발라드나 틀어달라고 하는 거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정의 눈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오만한 눈빛이 상처받은 그녀의 영혼을 남김없이 해부하는 듯했다. 솔직히 말해봐요, 작가님. 당신, 음악을 알긴 아는가? 그 한마디는 순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14편, 당신이야말로 사람을 알긴 아는가? 모욕감에 순정의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영원히 이 오만한 남자에게 휘둘리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그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네, 맞아요. 그녀의 의외의 대답에 현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현우 씨처럼 음악 몰라요. 기타를 칠 줄도 작곡을 할 줄도 모르죠. 당신이 말하는 그 대단한 음악의 영혼이라는 것도 나는 모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무시했던 자신의 기획안과 함께 방송국에서 들고 온 두툼한 우편물 뭉치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달밤으로 도착한 청취자들의 편지였다. 대신 나는 당신이 모르는 걸 알아요. 그녀는 편지 뭉치를 손으로 가리켰다. 나는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을 알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텅 빈 버스 안에서 우리 방송을 듣는 저기 저 고등학생을 알고 밤새도록 미싱을 돌리며 어린 자식들을 걱정하는 저 공장 노동자를 알아요. 남편이 잃어버린 월급 봉투 때문에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하는 저 아내의 마음을 나는 압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진심 임원데요. 스튜디오 안에서 당신 기분에 따라 뱉어내는 그 즉흥적인 감정들이 전부인가요? 라디오는 당신의 일기장이 아니에요. 방송이 끝나면 당신은 술 마시고 모든 걸 잊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당신의 말 한마디를 붙들고 내일 아침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고요. 그녀는 현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당신이 말하는 본능이라는 거, 그거 그냥 게으름과 무책임함의 다른 이름은 아니고요. 이 편지들 단 한 통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화를 거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그녀의 일갈은 현우가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던 고독한 예술가라는 위선을 남김없이 벗겨냈다. 그는 청취자들과 교감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에게 청취자들은 자신의 진심을 쏟아내는 대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순정은 그의 발밑까지 무너진 자존심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다. 음악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DJ님. 당신이야말로 사람을 알긴 아는가? 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그의 머릿속이 윙윙 울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노려보았다. 지독한 싸움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팠고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상대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싸움이 끝났을 때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닌 처절한 자기반성이었다. 순정은 자신이 글의 형식에만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현우는 자신이 자신의 감정에만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순정은 지친 목소리로 책상 위의 기획안을 가리켰다. 나는 음악을 모르고 당신은 사람을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화해의 손길이 아니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등을 맞댄 두 병사의 차가운 동맹 선언이었다. 15편, 불협화음 속의 작은 희망. 지독한 싸움이 끝난 후 현우의 작업실에는 담배 연기와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판 두 사람은 마치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권투 선수처럼 지친 눈으로 서로를 마주볼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다름이 결코 쉽게 섞일 수 없음을 확인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순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새로운 기획안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포기는 아니었다. 이게 제가 밤새워 만든 새로운 큐시트예요. 현우는 미간을 찌푸린 채 마지못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또다시 빽빽하게 짜인 시간표와 지시 사항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가 알던 큐시트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그림 같은 것이었다. 이게 뭐죠? 모듈형 큐시트예요. 순정은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큐시트가 분과 초 단위로 짜인 기차 시간표 같았다면 이건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방송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광고나 시보 같은 기점들이 있고 그 기점들 사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경로들을 만들어 둔 거죠. 슬픈 사연, 기쁜 사연, 분노하는 사연, 그날의 감정선에 따라 현우 씨가 가고 싶은 경로를 선택해서 움직이면 돼요. 그녀는 현우의 즉흥성을 억제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설계해 온 것이었다. 심지어 그녀는 감정의 완충지대라는 이름으로 청취자의 사연에 현우가 깊이 몰입했을 경우를 대비해 즉흥적으로 음악을 틀거나 침묵할 수 있는 시간까지 계산해 두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기획안을 넘겨보았다.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 신입 작가의 집요하고도 영리한 시도에 그는 혀를 내둘렀다. 그때 그의 눈에 순정이 함께 가져온 두툼한 우편물 뭉치가 들어왔다. 지난 며칠간 방송국으로 도착한 청취자들의 편지였다. 그는 무심코 가장 위에 있는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시골의 늙은 농부의 편지였다.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밭을 보며 라디오를 벗삼아 밤을 지새운다는 그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가 꾸밈없는 문장 속에 담겨 있었다. 당신이야말로 사람을 알긴 아는가? 순정의 날카로운 질문이 그의 뇌리를 다시 스쳤다. 그는 부끄러워졌다. 그는 이 편지 속에 담긴 삶의 무게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에만 급급했다. 현우는 사과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순정의 기획안을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촌스러워요. 닭살 돋는다고. 순정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하지만 현우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여기 이 감정의 완충지대라는 거. 이건 한번 시험해 볼 만은 하겠네요. 그것은 화해도 사과도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는 소리였다. 그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함께 밤을 새웠다. 하나의 노래를 고르기 위해 수십 번을 싸웠고 멘트 하나를 다듬기 위해 몇 시간을 토론했다. 그것은 여전히 전쟁 같았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다. 그 불협화음 속에서 두 사람은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고 있었다. 16편 첫 번째 사연 공장 노동자의 밤. PD의 도박과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이 만들어낸 새로운 코너 그대와 함께 이 밤을. 그 첫 방송의 날이 밝았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팽팽했다. 국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이 미친 실험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지켜보기 위해 조정실 뒤편에 진을 치고 있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방송이 시작되고 마침내 약속의 시간이 되었다. 현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새로운 시그널 음악과 함께 코너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벼랑 끝에 선 자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지금부터 1시간, 이 밤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밤은 오늘 안녕하신가요? 전화 주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연결음. 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 소음 같은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네, 달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어디에 계신 누구신가요? 저는 구로공단에서 야간 근무 중인 노동자입니다. 구로공단. 그 이름이 스튜디오 안의 공기를 순간 정지시켰다. 화려한 쇼 비즈니스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먼 세상의 이름이었다. 남자는 자신의 하루를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쇠를 깎는 프레스 기계 소리,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지금쯤 잠들어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는 외로운 밤에 대해서. 그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사건이나 극적인 슬픔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한 평범한 가장의 고단함만이 묻어 있었다. 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힘내세요라는 말은 너무나 공허했고 다 잘 될 거예요라는 말은 무책임했다. 그는 순정과의 약속을 떠올렸다. 진심으로. 그는 대본에 없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른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지금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렵니까?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한참 만에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아들 웃음소리요.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조정실의 순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펜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큰 글씨로 써서 유리창 너머에 현우에게 보여주었다. 위로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었다. 아들의 다가오는 생일, 사주고 싶지만 비싸서 망설이고 있는 장난감, 그리고 아들이 자신처럼 힘든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소박한 바람까지. 이야기가 끝나고 현우는 순정과 약속했던 대로 슬픈 발라드가 아닌 조용한 연주곡 하나를 틀었다. 그리고 음악 위로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구로공단에서 이 밤을 지키고 계실 아버지께 저희는 선생님께 보너스를 드릴 수도 아드님의 장난감을 사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노래가 끝나는 3분 동안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고단한 밤과 아드님을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의 소리에 함께 귀 기울일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조정실의 전화기들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17편 현우 처음으로 그를 느끼다. 공장 노동자의 밤 이후 달이 빛나는 밤에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실험은 하룻밤 사이에 전설이 되었고 방송국 안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얼떨결에 영웅이 되었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했는지 그리고 순정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작가실에 들렀을 때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순정의 새로운 대본을 발견했다. 평소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종이 뭉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대본을 집어들었다. 어젯밤 유리창 너머로 그에게 방향을 알려주던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본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글자 너머의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날의 주제는 기다림이었다. 순정의 오프닝 멘트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밤은 별이 뜨지 않는 밤하늘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별의 궤도를 마음으로 더듬으며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도합니다. 과거에 그였다면 또 닭살 돋는 소리라며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젯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웃음소리를 그리워하던 공장 노동자의 기다림을 엿보았다. 그는 순정의 문장이 단순히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그 노동자의 고독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글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연들 속에서 건져 올린 진심의 조각들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대본을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대본 곳곳에 마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처럼 작은 지시문들을 적어두었다. 이 부분에서는 아주 느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 사연이 끝난 후 약 3초간의 침묵. 그는 비로소 알았다. 순정의 대본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청취자들의 여린 마음을 다치지 않게 감싸는 부드러운 쿠션이었고 자신의 서툰 진심이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등대였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무대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순정이라는 작가의 깊은 내면과 그녀가 청취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녀의 글을 통해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대본을 들고 조정실로 향했다. 순정은 홀로 앉아 그날 소개할 사연 엽서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책상 위에 자신이 읽던 대본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오프닝 멘트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보이지 않는 별의 궤도를 마음으로 더듬는다는 이 부분. 순정은 그가 또다시 트집을 잡을 것이라 생각하며 긴장했다. 나쁘지 않네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쑥스러운 듯 서둘러 조정실을 빠져나갔다. 순정은 한동안 그가 가리켰던 문장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오만한 가수가 아주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그녀의 글에 가 닿는 순간이었다. 18편 순정 처음으로 애드립을 계산하다. 현우의 예상치 못한 칭찬은 순정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 또한 그의 세계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즉흥성을 사고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아니라 잘만 사용하면 방송을 빛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시 생각했다. 그녀는 단순히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고의 무기를 가진 예측 불허의 야생마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지휘관이 되어야 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대본은 완전히 다른 형식을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현우의 애드립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날의 사연 중에는 가난 때문에 첫사랑에게 고백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었다. 순정은 그 사연을 읽으며 무명 시절 돈이 없어 힘들어했다던 현우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대본의 해당 부분에 DJ 멘트를 쓰는 대신 괄호를 치고 이런 지시문을 넣었다. DJ 애드립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박이자 현우를 향한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이 폭발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산하여 마련해 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즉흥성에 멍석을 깔아주기로 결심했다. 방송 전 대본을 받아든 PD가 그녀의 지시문을 보고 기겁을 했다. 홍 작가, 제정신이야. 이건 그냥 대놓고 사고를 치라고 부추기는 거잖아. 아니에요, PD님. 순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진심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저는 그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디를 향해 총을 쏴야 할지 관역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를 믿어봐야 해요. PD는 그녀의 당돌한 눈빛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 순정은 완성된 대본을 현우에게 건넸다. 대본을 넘기던 현우의 손이 그녀가 써넣은 DJ 애드립 부분에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조정실 창문 너머의 순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부담감,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믿어준 동료에 대한 낯선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순정은 아무 말 없이 그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당신을 믿어요 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온 에어 위 붉은 등이 켜졌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무기가 아닌 서로의 무기를 믿고 전쟁터로 나서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